안녕하세요. 자, 행정법 판례 원고 접격 법률상 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 의의는 자, 소송의 대상인 구체적인 처분에 대해서 누가 원고의 자격을 인정받아서 이제 본안 심리로 갈 수 있는가? 그 자격을 따지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판례는 우리 원고 적격도 처분성 유무, 대상 적격과 마찬가지로 소송 요건이 하나이니까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고 변론 종결 시는 물론이고 상고 심인 대법원 진행 중에도 소송 요건은 계속 충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상고심 진행 중에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소송 요건의 흠결이 밝혀지면 자, 소재기가 부적법으로 각하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첫 번째 있는 문장의 전단 되겠습니다. 자, 취소 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게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 때문에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법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데 과연 그 처분 때문에 법률에서 보호되는 사익이 침해당했는가 고기를 심사해보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그자의 소재기는 각하가 되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이 돼야지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건 우리 소의 이익이라고 해서 역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데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 행정소송법 12조 표제, 조문의 제목은 원고 적격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12조의 전단, 앞문장이 이제 원고 적격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후단은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이미 소멸돼 있지만 그렇더라도 법원에서 취소 판결 내려주면 처음부터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게 되니까 그런 효과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역시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니은번. 그럼 다음표 쳐져 있는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견해의 대부분 항상 있는데 우리 객관식에서는 우리 판례의 태도를 보시면 되니까 우리 판례는 자,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에서 직접 보호되고 있는 사적인 이익을 구제한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 그 말 그 자체로 해석을 해두시면 돼요. 대신 이때 법률이라고 하는 건 문제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법률에서도 개인의 사익을 직접 보호하고 있으면 역시 법률상 이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첫 번째 판례에서는 그 앞에 두 줄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자, 당의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틀린 질문이고 처분의 상대방이냐 이걸로 원고 적격을 정하지는 않는다예요. 자, 제3자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처분을 다툴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제3자도 원고 적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분의 상대방인지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게 요구할 법률상 이익 여기에 따라서 원고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예요. 이때 자, 법률상 이익이다 이 말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자,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그건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원고 적격을 부정해서 각하를 할 때 판례가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 밑에 2번, 3번은 처분의 취소 소송뿐만이 아니고 동그라미 2번에 무효 확인 소송, 3번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전부 다 항고 소송이니까 처분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항고 소송은 전부 다 원고 적격이 무조건 법률상 이익이에요. 근데 취소, 무효 확인, 부작위 말고 당사자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진 않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전반을 다투는 거니까 당사자 소송의 원고 적격은 그냥 내가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다. 그 정도만 되면은 원고 적격 인정받을 수 있는데 처분을 직접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단순한 상대방에 그치는 게 아니고 법률상 이익까지 인정되어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1번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니까 당연히 2번은 제3자가 나올 겁니다. 자, 1번. 자, 처분의 상대방인데
처분이 불이익 처분이면은 상대방은 직접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고 적격 인정되는 게 원칙이고, 자, 수익적 행정행위에 상대방 그러면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뜻하는 바가 이루어졌고 침해가 있을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자, 이제 어려운 점이 이제 두 번째예요. 자, 제3자에게도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을 시켜줍니다. 그 제3자의 원고 적격이 나오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처분이 전부 다 이른바 제3자요 행정행위예요. 이 행정행위는 처분에 직접 상대방에게는 좋은 효과를 주는데 이 처분의 상대방 말고 제3자에게는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야. 그러면 이제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으면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처분 때문에 네 번째 줄에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정도면 법률상에게 침해가 없으니까 원고 적격은 없다라고 봐요. 자, 판례 1번은 본문의 내용이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2번 이제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제3자가 원고 적격이 되려면 먼저 문제되는 처분 자체가 제3자요 행정행위예요. 자, 연탄공장 건축허가 그 예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신청했었던 건축허가의 상대방에게는 좋은 효과인데 인근 주민인 제3자에게는 이 연탄공장 자기 집 주변에 들어서게 되면 생활환경이 안 좋을 거니까 이게 제3자요 행정행위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 수익적 처분을 직접 받은 공장주가 원고 적격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거니까 전부 제3자인 인근 주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용재결 나오게 되면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했고 이제 건축허가 취소 재결이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에요. 그러면 인용재결이 심판에 있어서는 제3자였었던 연탄공장주의 건축허가를 없애버린 내용이니까 그때 이제 공장주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제 그런 소리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 대상적계에서 본 것처럼 이 경우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협을 주장하는 걸로 쳐준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네.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안 좋은 건축허가 취소 재결을 받은 심판 청구인인 인근 주민이 소송으로 하자 싸울 리는 없고 인용 재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것이었던 건축허가 취소 재결 당하는 이 공장주가 인용 재결의 고유한 위협을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판례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원고 적격의 요건은 우리 서론 부분에 있었던 개인적 공권하고 이제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법률상 이익이 되려면 이제 개직구,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익의 침해가 원고 적격 또는 이제 개인적 공권이 될 수 있고, 자, 기속행위는 물론이고 재량행위라도 어쨌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면은 전부 다 해당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으면 소송으로 취소를 한번 구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원고 적격은 넓게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이고 여기를 이제 서론에서는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1번. 자, 오늘날에는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근거법규에 국한되지 않고 심지어는 관련 내지 관계법규에서 보호되는 사익도 법률상 이익으로 봐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법률상 이익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는 물론이고 관련 법규에서도 개인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이제 사익보호성의 그 인정 출처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판례 1번은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자, 원고 적격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자, 해당 법규가 공익을 직접 보호해요. 근데 공익을 보호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로 국민들이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혜택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직접 보호하는 건 이제 공익이었지, 재수 좋아서 반사적으로 누리고 있던 이익이니까 그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자, 판례 2번은 자, 납골당 설치허가 나오게 되면 납골당 업체는 자기가 신청해서 원하는 바가 만족을 얻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이제 반대할 거예요. 그때 납골당 설치허가 처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림 형질 변경 허가. 납골당 설치허가는 납골당을 설치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고, 실제로 납골당을 설치하려면 개발 공사가 동반돼야 되니까 산자락 깎아내리는 산림 형질 변경 허가 관련 인허가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근거 법률들은 납골당 설치 허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련돼 있는 처분들의 근거 법규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른바 관련 법규인데, 우리 판례의 태도는 납골당 설치 허가의 근거 법률인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관련 인허가들인 산림 형질 변경 허가나 환경영향 평가의 관련 법률에서도 전부 다 법률상 이익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면은 당연히 해당 개발 공사로 인한 환경상 피해가 법률상 이익으로 바로 인정이 돼요. 자, 밑에도 보시면은 이제 광업권 설정 허가. 광업권 설정 자체는 이름만 허가이지 곡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이고 당연히 재량이에요. 근데 특허 사업권이 광업권 설정 허가로 인해서 이제 광산 채굴회사가 등장하고 대규모 환경 파괴에 동반하는 개발이 이루어질 거니까 인근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피해가 예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광업권 설정 허가로 인해서 광산 채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자, 판례 2번처럼 환경영향 평가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면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있게 되고, 자, 판례 3번은 밖에 있을지라도 자, 그럼 밖에 있는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개발 인허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는데, 자, 우리도 처분종과 비교해서 수인 한도를 넘어가는 피해를 스스로 증명하게 되면 밖에 있는 주민들도 대규모 공사 인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2번부터는 전부 다 얼핏 보기에는 뭔가 행정작용 때문에 개인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판례가 해석하기를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사실상이나 반사적 이익에 피해에 불과하니까 원고 적격이 이제 부정됐던 사례야. 자, 판례 1번은 우리 제주 강정마을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자, 키워드는 이제 절대 보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절대 보전 지역 자체가 어떤 걸 보전하는가 하면은 자연 환경 자체를 절대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일체 인위적인 개발 허가가 안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절대 보전 지역을 폐지하고 일반 땅으로 만든 다음에 이 제주 강정마을 부근에 해군 기지 지금 이제 건설하고 완공이 됐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이제 들고 일어났던 사건인데, 자, 우리 판례가 해석하기를 자, 그 강정마을 일대가 절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자연 생태계를 절대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지 사람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은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절대 보전 지역이 이제 일반 지역으로 바뀌고,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주민들이 뭔가 환경상의 피해를 누릴 수 있을 건데, 이런 것 전부 다 자연환경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개발 허가가 안 나와서 사람들이 재수저 누리고 있던 생활환경이지 법 제도 자체에서 사람의 생활환경을 직접 보호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원고 적격은 이제 부정된 사례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해군 기지가 완공이 돼 있습니다. 자, 판례 2번은 자, 경상북도에서 안동시에 있는 어떤 옛날 고택을 이제 문화재로 이제 지정 처분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침해되는 특정 개인의 명예나 명예 감정, 그래서
개인의 명예에 밑줄 긋으시고 개개인들의 명예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문제이니까 원칙적으로 개인의 명예, 개인의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상익으로 안 삼아줍니다. 사안은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고택이 지정이 되니까 그 고택의 소유주들이 이제 함부로 팔아치우거나 이제 변형할 수는 없게 돼요. 근데 대규모 양반집 이제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되는데 그 끝쪽에 봤더니 이제 조그마한 이제 사랑방 안에 옛날 머슴 살던 분들의 낙서가 있고 막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거기에 그 시골 동네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던 분의 그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돈으로다가 고택을 매수한 다음에 자기 이제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이제 노비였다는 사실을 이제 감추고 싶은데 문제는 그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전혀 못 건드리게 되었으니까 이제 명예가 침해당했다. 도 지정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던 사건인데 특정 개개인의 명예 감정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은 아닌 게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판례 3번은 우리 처음 볼 때 어렵습니다. 자, 누구에 대한 건가를 잘 보시라고 이제 밑줄 그어놨는데, 자, A 업체에 대해서 이제 과징금 부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가 서로 라이벌 관계예요. 처음에 이제 파란색 A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나왔으니까 A 업체는 막강한 돈을 내야 되는 제재를 받으니까 A에게는 안 좋은 내용이고, 자, 라이벌인 B 입장에서는 적의 아픔은 나의 기쁨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A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징금 부과는 너무 심하다라고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인용 제기를 받으니까 A에게 주어진 과징금 부과는 애초부터 없는 걸로 소멸이 되고 A가 구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A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적의 기쁨이 이제 나의 아픔이냐 이런 식으로 B가 A에게 주어졌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재결에 대해서 자, 라이벌 업체인 B가 소송을 제기하는 건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 없다예요. 뭔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침해한 게 아니고 저쪽이 기분 좋아지며 내 기분이 언짢아지고 저쪽이 슬퍼하고 있으며 나는 이제 기쁘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하지 법에서 보호할 만한 이익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A에게 주어졌던 과징금 부과 취소 재결에 대해서 라이벌 업체인 B가 취소 소송까지 해볼 수 있는 인용 재결의 고연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판례 4번은 우리 한 7년 전까지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던 판결이에요. 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치 않는 교수가 이제 전임 강사로 임용이 되오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습권 침해 이런 불이익을 주장했는데 전부 다 단순한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어떤 교수를 지정하고 전임 강사 임용 처분에 취소를 구할 만한 법률사익은 없다고 봤어요.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뭔가가 가지고 있는 걸 침해되는 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판례 5번도 보시면은 같은 학과 교수인데 다른 사람이 그 학과 부교수로 임용이 되오니까 기존에 있던 교수가 임용 처분에 취소를 구할 만한 법률사항이 또 없다고 봤어요. 서로 학과가 다를 뿐이지 자기가 정교수로 있는데 자기하고 다른 학파의 후배가 부교수로 임용되온다고 해서 기분은 안 좋을지언정 그런 거 가지고 소송을 요구할 법률사항은 없다고 본 사건이야. 자, 이제 판례 6번 보시면은 자, 누구에 대한 건가 잘 보시면 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월급 주는 회사예요. 회사에 대한 처분 가지고 직원이 싸울 수도 없고 직원에 대한 처분 가지고 회사가 싸울 수도 없다. 그게 대원칙이니까 법인, 월급 주는 회사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 통지는 처분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 원천 납세 의무자는 직원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소득의 귀속자. 직원들이 자, 회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만한 원고 적격은 없는 게 원칙이에요. 회사와 직원은 별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7번이 이제 요즘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전부 다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인 경우에요. 외국인이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해줄 수도 없고
외국인들이 싸우고자 하는 처분마다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자, 사증 발급이라고 하는 게 비자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최초의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들어온 적도 없고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와서 이해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이러한 외국인은 세 번째 줄에 대한민국과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가 만들어진 경우는 아니다. 따라서 이제 사증 발급 거부를 다투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없다요. 요게 대명사가 이제 보통 중국 국적의 외국인 이렇게 나옵니다. 가까이 있기도 하고 중국 인구가 13억이 넘는데 대한민국 처음 방문하겠다고 비자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분들에게 전부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 주게 되면은 법원의 판사 숫자를 100배로 늘리더라도 해결이 안 될 거니까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 없다야. 근데 그 비자 발급 거부를 다투는 외국인인데 이례적으로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본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외국인은 외국인인데 재외동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외동포가 스티븐 승준유예요. 이분은 대한민국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대한민국과 이해관계가 많이 있었던 재외동포니까 재외동포는 이례적으로 사증 발급 거부를 다툴 만한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본 사건이에요. 재외동포나 스티븐 승준유,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비자 발급 거부를 다투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처음 방문하려는 사람들이니까 원고 적격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자, 반면 똑같이 외국인들이신데 뭐를 다투는가? 귀화가 신청했다가 거부, 체류 자격 변경 신청했다가 불허가 거부. 그러면 귀화가를 신청해 보려면 기본적으로 국적법상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머물렀어야 되고,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에 일단 적법하게 입국해서 적법하게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체류 자격을 바꾸려는 시도들이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적법하게 입국을 했던 사람들이고 상당한 기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이야. 이 정도 되는 외국인들은 특허인 귀화가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거나 체류 자격 변경 신청했다가 불허당한 거 싸울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 나온 김에 하나 적어두시면은 키워드가 이제 위명이란 말이 나와요. 허위의 이름으로 이제 미얀마 분이 자기 나라를 간신히 이제 탈출합니다. 이분이 이제 당연히 그 나라에서 몰래 탈출하려고 하니까 자기 신분을 감추했으니까 여권에는 허위의 이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국내에 간신히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 난민 인정에서의 난민이라는 거는 그 국제조약상 그 명시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난민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민족적인 박해를 받는 걸로 망명을 해오는 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난민 인정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거부당했는데 이분은 이름만 가짜 이름이지 실제로 법무부 장관하고 면담까지 했어요. 그럼 이름만 나라를 탈출할 때 여권에 가짜 이름이었지 현실로 존재하는 사람이고 현실로 법무부 장관과 면담까지 했으니까 이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당하는 외국인은 원고 적격이 있다. 그렇게 본 사건이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외국인에 대한 판례 전부입니다. 8번 안 보셔도 돼요. 8번은 그냥 아파트 관리 소장님인데 행정법 총론 판례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 등장하시는 판결이 좀 3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김희동 씨 이름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주고 사실혼만 대행했지 이분들에게 소송까지 할 수 있는 원고 적격 부여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소송으로 다툴 만한 법률상 이익은 있을 여지가 없으니까 관리소장님 나무는 전혀 행정법에서는 중요한 게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내용은 우리 기본권에서 구체적인 재판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런 내용인데 이건 역시도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는 서론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에요. 자, 헌법은 기본권입니다. 추상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의 침범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 격은 추상적 기본권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본권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 기본권입니다. 첫 번째, 알 권리에서 정보공개 청구권, 경쟁의 자유에서 경원자 소송의 원고적 격,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권리, 접견권에 근거해서 변호인 접견 신청권이 헌법상 기본권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공권이다. 그런 얘기야. 자, 한번 복습하게 되면 우리 알 권리에서 공권의 이름이 정보공개 청구권. 이 말은 정보공개 신청했다가 거부 처분 당하면 무조건 비공개 결정에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경쟁의 자유에서 여러 명이 신청했는데 일방에 대한 허가가 나가면 다른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탈락되는 관계. 경원관계에서 경원자 소송의 원고 적격이 경쟁의 자유 기본권에서 바로 나온다고 봐요. 탈락한 사람이 승자에게 주어진 허가 처분에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접견권이라는 기본권에서 나오는 게 변호인 접견 신청권이다. 그러면 구속된 피해자나 피고인이 변호사 불러줘 라고 했는데 그거 거절하게 되면 무조건 변호인 접견 거부를 다툴 만한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런 내용이야. 이런 게 전부 다 헌법상 기본권에서 직접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다. 그럼 기본권에서 다이렉트로 공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국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걸 기다리지 않더라도 기본권만 가지고 구체적인 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런 내용이야. 자, 밑에 판례는 뭐 세 줄은 보실 필요 없고 전부 다 자, 구속 재판 받고 있는 구속된 피고인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이 이제 원칙이에요. 교도소장에게 면회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게 되면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게 되니까 전부 다 나의 접견권이라고 하는 구체적 기본권 침해가 곧바로 원고 적격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야. 자, 4번 내용은 자, 두 번째 줄에 우리 공익의 침해 그러면은 사적인 이익의 침해가 아니니까 사적인 이익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항고성의 원고 적격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네 번째 줄에 환경상 이익도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게 연탄공장 건초가 사건이었는데 이건 성질상 살아 숨쉬는 자연인만이 법률상 이익으로 어필해 볼 수 있고 자, 법인은 그 어떤 형태이더라도 환경상 이익은 누릴 수가 없는 존재이니까 법인이 환경상 이익 침해를 가지고 원고 적격 인정받을 수는 없다야. 법인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상 이익을 가지고 원고 적격은 인정받을 수 없다야. 자, 유명한 판례인데 보통 수녀원으로 많이 보시는데 수녀원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재단 법인이란 말이 키워드야. 그러면 자, 공유 수면 매립 목적 변경. 그럼 간척 사업의 목적 자체가 바뀌면서 공사가 더 커지는 사안이야. 재산권 침해는 당연히 법인도 원고 적격될 수 있는데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수녀님 개인이 아니고 수녀원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이 원고 적격을 가질 수는 없다는 사안이야. 법인은 애시당초 환경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야. 자, 5번에서는 우리 원고 적격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고 전부 다 문제되고 있는 처분 때문에 법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접적이다,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이 정도는 전부 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원고 적격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때 우리 법 공부할 때는 간접적이다 그러면 전부 다 직접의 반대말이니까 매개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판례 1번 우리 유명한 사례이고 시험에서 다시 한번 나올 때 됐으니까 이제 봐두시면, 자, 음식점 손님 맞아 음식파는 식품 접객업소에서 자, 스티로폴,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 금지 처분이 떨어져요. 그럼 국가가 하지 말라는 거는 사용하지 말라니까 직접 사용을 못하는 음식 파는 접객업주분들이 직접 데미지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님마다 음식 파는 식당에서 이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을 못하니까 안 쓸 거를 주문할 리가 없으니까 주문 생산이 이제 줄어들 것이고, 밑에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제조하는 생산업자들도 영업 매출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생산 금지가 아니고 사용 금지였으니까 업주들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걸 매개체로 해서 생산 제조량이 줄어드는 간접적인 효과예요. 그러면 사용 금지니까 이 사용 금지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은 누구냐? 그럼 직접 취해받고 있는 음식 접객 업주분들은 원고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주문량이 줄어가지고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제 제조업체들이 사용 금지를 가지고 싸울 수 있냐 그런 말이야. 그런 건 전부 다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니까 간접적인 결과이고 반사적이게 불과하다야. 만약에 생산 금지 나왔으면은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 물건이 생산이 안 되니까 사용하고 싶은 식당 사장님도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렇다도 식당 사장님들이 사용 금지가 아니고 생산 금지에 대해서는 소송 못 건다,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항상 직접적으로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원고 적격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판례 1번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양의 판례를 쭉 일괄 정리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패턴이 거의 대부분이 제3자의 원고 적격 쪽에 포커스가 있는데, 자, 판례 보시면, 자, 물금 취수장 사건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경남 양산시 옆에 신도시 옆에 물금 취수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자, 물금 취수장 주변에 공장 설립 인허가가 떨어져요. 그럼 공장이 가동되면은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고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시는 물론이고 경남 양산시 거주민들도 이제 공장 설립 승인 처분 때문에 오염된 물을 마셔가지고 건강, 생활환경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부산광역시 물론이고 양산시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이 전부 다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소송의 대상은 전부 다 공장 설립 승인 처분입니다. 그래서 취수장 사건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의 침해가 법률상 이유로 인정되고 원고 적격이 있어요. 근데 비교해서 취수장이 아니고 상소원 나오게 되면 결론은 반대의 판례니까 원고 적격이 없어요. 상소원 제도의 근거 법률은 수도법인데, 우리 수도법에서 명시하기를 수도법은 자, 물에 근원지인 상수원, 그 자연 상태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 물 받아 마시는 개개인들의 건강은 직접 보호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상소원 나오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원고 적격이 없다, 이 말이 상수원 보호구역 제도의 근거 법률인 수도법에서는 상수원이라고 하는 물만 보호하는 법률이지 요거는 물을 받아 마시는 개개인들의 사적인 이익은 전혀 보호함이 없다예요.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이 풀려가지고 일반 땅으로 바뀌고 거기에 건축가 떨어져서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물이 좀 오염될 우려가 있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다투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원고 적격 없다, 이런 내용이니까 취수장하고 상수원하고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게 구체적인 이론적인 패턴에서 제3자의 원고 적격 쪽에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한번 우리 정리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인 판례별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